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사실 헤어진 전 남편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 적어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인간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끔찍한 사람인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상한 소문이 퍼진 이유를 꼽자면 남편이 제게 엄청 잘 대해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번 결혼을 했었다가 상대의 외도로 1년 만에 이혼녀 딱지가 붙었었는데도 그런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줬을 정도였죠. 남편이 초혼이라 결혼을 망설이는 제게 이러더군요. 한번 다녀온 게 요즘 시대 무슨 흠이라고. 난 그 결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한번 넘어진 게 실패야? 아니야. 제대로 툴툴 털고 일어난 사람한테 누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랑 함께 걸어가 보자. 응?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특히나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제 능력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제 연봉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시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라는 구닥다리 같은 말은 하기 싫어요. 까놓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시 예비신랑이었던 남편이 눈치를 주며 엄마 좀 적당히 라고 하며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덧붙이시더군요. 내가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 하면서 자기 딸도 안 시키는 집안일 시키고 내 아들이 먼저라며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 흠결 찾는지 난 안 하고 싶거든요. 나는 며느리 도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 그거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마음에 들고요. 아이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그 좋은 직업 가졌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내가 이상해 보여요? 아니요. 오히려 제 능력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이제야 말이 통하는 며느리를 만났네요. 앞으로 우리 가까우면서도 멀면서도 가까운 고부관계로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가 요구한 것은 매달 용돈을 주는 것, 그리고 남편과 돈을 반반 내서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냥 들으면 미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제겐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자잘한 명절, 집안 행사에 참여할 필요 없고 전화를 요구하는 번거로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조건을 듣고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는 왜 저러시는지. 미안해. 자기 많이 놀랐지? 조금? 근데 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 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미리 주의를 줬는데도 저러시네.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 주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아버님? 아버님이 왜? 무능한 사람이었어. 돌아가시면서도 우리한테 빚만 잔뜩 안겨주고 떠나셨고 일종의 사업충이었는데 남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한다면서 사업을 버리고 말아먹는 짓을 반복하셨거든. 우리 엄마가 그때 남의 집 일하고 건물 청소까지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해도 한 번 받은 상처는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이를테면 제 경우에도 상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 그때부터 남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죠. 능력보다는 인성을 우선에 두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역시도 그런 이유로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대접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능력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조건에 잘 부합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반면 남편은 그때 제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 잘 해볼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 줄은 몰랐거든. 아니야, 나한텐 큰 돈도 아니고 그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 면목이 없어서. 정말로 괜찮아. 그러니까 괜히 말해서 기분 상하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제로 결혼 후 제 생활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 용돈만 넉넉히 드렸는데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 찾아가 음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번째 행사이기도 했기에 나름 열심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차린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 이번엔 이왕 차린 거 받아 먹겠지만 앞으로는 하지 마라. 내가 결혼 전에 말했지. 이런 자잘한 집안 행사 신경 쓰지 말라고. 전 너무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어머님 생신인데 자잘한 행사라고 생각 안 해서 준비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인데. 매년 돌아오는 게 생일이지 중요한 행사는 무슨. 더구나 매번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밥상 차리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용돈 보냈으면 됐지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해. 그리고 나이 먹는 게 뭐 축하받을 일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고생은 하지도 말고 그 손은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써. 알았어? 그래도 저희 결혼하고 첫 집안 행사인데 제가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요. 됐다. 해도 내 새끼들이 해야 할 일이고 넌 하등 신경 쓸 필요 없는 집안일이야. 아들, 넌 옆에서 새아가 안 말리고 뭐 했어? 밖에서 일하는 애 꼭 고생을 시켜야겠니?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사람이 고집을 피워서. 안사람? 너 지금 안사람이라고 했니? 그게 왜? 그럼 집사람이라고 해? 집사람 안사람 이런 말은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여편 애들한테 하는 말이야. 단어를 선택해도 꼭 재수없게 그런 걸로 지칭을 해야겠니? 능력 있는 부인 만났으면 네가 알아서 처신을 잘해야지. 애초에 너 정도 능력에 쟤 같은 여자가 가당키나 하니? 앞으로 뭐 할 게 있어도 새아가는 쉬게 하고 너 혼자 알아서 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시어머니는 제게는 정말 잘해주셨지만 남편에겐 가차없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죠.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곤 하는데 아무래도 제 앞에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옆에 있던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로 타박을 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남편은 못 먹는 술까지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날 인정해 줄 텐데. 저러는 거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니까. 자식도 안중에 없고 그저 돈돈하는 거 말이야. 정말 너무 비참해. 애초에 내가 무능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나?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어서 대학 못 나오기 내 탓이야? 오히려 엄만 나한테 미안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간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미칠 것 같아. 안 그래도 대학 못 나와서 진급에도 영향을 주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난 매번 심사에서 떨어진다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엄만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뭐 있다니까.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서는 아이디어가 하나 스쳤고 그걸 말했죠. 당신 그러지 말고 이참에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때? 대학? 이 나이에 무슨. 뭐 어때? 지금도 늦은 나이는 아니야. 요즘 시대에 늦은 게 어딨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난 그 타이밍을 놓쳤고. 아니지. 오히려 지금이 좋을 때지.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참에 공부만 하면서 당신 대학 졸업하고 재취업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응원해 줄게. 응?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대학에 가고 싶다며 저더러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학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다 늙어서 공부는 무슨? 괜히 너 고생시키는 거 아니여? 대학 학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너한테 용돈까지 받아갈 거 아니니?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녀석이 지 애비를 닮아서 그래. 여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것 자체가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너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친다. 그 녀석이 죽은 지 애비랑 똑같아서 이렇게 풀어주고 놀게 해주면 다신 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그나마 내가 있어서 그놈 한 곳에서 일하게 만든 거지. 보통 엄마였으면 저놈 백수의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꼴 보고 있을 거다. 왜 그 40 넘어서까지 부모가 끼고 자식 양육하는 그런 집 있잖니. 저놈도 풀어주면 그렇게 기생할걸? 에이 설마요. 그이도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일에 욕심도 있고요. 대학도 그런 이유로 간 거지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전 믿어요. 과연 그럴까? 어디 내 말이 틀린가 봐라. 내가 그놈 왜 쥐잡듯이 잡았는데. 너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두고 봐. 시어머니가 워낙 남편의 평가에 인색하신 편이라 그땐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말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됐죠. 초반엔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있다 보니 다른 동기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쓰고 다닌 건 그러려니 했지만 공부도 뒷전이라 학점이 개판이었죠. 심지어 술 먹은 다음 날은 일어나지도 못해서 수업을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당신 이성적으로는 졸업도 물 건너가는 게 생겼는데 근데 또 수업을 빠져? 속이 안 좋은 걸 어쩌라고. 강의실에서 토할까? 가뜩이나 머리가 울리는데 왜 아침부터 짜증을 내? 그냥 한 번은 좀 넘어가줘. 그럼 못 이길 술을 마시질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게 한 번이야? 벌써 내가 본 것만 10번이 넘는데. 당신이 20대 초반 애들처럼 부어라 마셔라 할 필요는 없잖아. 애초에 그럴 체력이 안 되는 건 받아들이고 조절을 하던가. 언젠 적응 잘하려면 마시라며. 그리고 나도 노력하는 거야. 나라고 좋아서 마셨겠냐? 술 먹는 게 노력이야? 이러다가 졸업 못하면 취업은 어쩌려고? 뭐 당신도 우리 엄마 닮아가? 그놈의 취업, 그놈의 돈! 나도 이제까지 평생 일만 하다가 겨우 몇 년 노는 거야. 그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때려잡아? 지겨워 정말. 여보! 됐고! 당신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 더는 나한테 부담 주지 마.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 엄마처럼 잔소리하지 말라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겨우 졸업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얼마 후 남편은 재취업까지 무사히 성공했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고 복지도 좋은 회사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남편을 구박하는 걸 멈추시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이전보단 더 밝아졌고 저와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당신한테 짜증도 많이 부리고 멋대로 행동했던 거 정말 미안해. 사실 그때 나도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거든. 엄만 계속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구박하지. 주변 친구들도 마누라 피 빨아먹고 산다고 하지. 가볍게 농담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도 내가 자격지심이 생겨서 당신한테 더 못나게 굴었던 것 같아. 아니야. 그때 나도 이해 못하고 당신 압박했는걸. 나도 미안. 충분히 그럴 만했지. 매일 술 먹고 성적도 개판인데 어떤 여자가 안 그러겠어? 어쨌든 나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취업 잘했으니까 앞으로 당신 고생 덜 시킬게. 물론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을 무척 버거워했거든요. 복지도 연봉도 좋은 만큼 일이 힘들었다는 게 문제였죠.
오죽하면 복지가 그렇게 좋은데도 쓸 시간이 없어서 아무도 쓰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고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버는 액수가 커지니 용돈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행여나 너희 남편 일 못 그만두게 해야 한다. 요즘에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조금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 그 정도는 다 해요. 아니야, 그놈은 달러. 그만두려고 시동 걸고 있는 거라고. 초장에 시동도 못 걸게 막아. 믿는다 뭐한다 하다가 발등 찍히지 말고. 알았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머니 실망 안 시키려고 더 노력하고요. 그야 말만 그런 거지. 지 예비 핏줄이 어디 가니? 요즘에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 난 그 인간 핏줄은 안 믿어. 너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지만 두 분 다 공무원이셨다며? 네.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 공무원 되는 게 쉬워? 더구나 초등학교 선생 되는 건 머리도 좋아야 될 텐데. 그게 핏줄이 타고난 거지. 공무원 엄마, 아빠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서 널 낳은 거 아니겠니? 근데 내 남편 봐라. 그 인간은 천성이 게으르고 남한테 빌부터 먹던 그런 사람이었어. 단 한 번도 내가 만족할 정도로 돈을 가져온 적도 없었던 무능한 인간. 이래서 핏줄 무시 못한다는 거고. 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했을 때 너희 부모님 그리고 너 능력 그거 보고 결혼시킨 거 알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씁쓸하더군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한테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구박 안 하는 걸로 된 거지. 그러니까 새아가 네가 잘해. 걔 허파에 바람 안 들어가게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내 꼴 나기 싫으면 말이다. 남편을 못 믿어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라 딱히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남편이 가여울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믿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6년 차가 되던 해 제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임신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자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자식이 너 발목 잡고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이미 생겨버렸고 저는 아이는 하나 정도는 낳고 싶었어요. 그이랑 상의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답답한 듯 본인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자식 하나 키우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낳아봤으니까 하는 말 아니니. 나 남들 다 결혼하니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했고 다들 애 낳으니 그냥 낳은 결과가 저 화상이야. 남편은 헛꿈이나 꾸면서 밖으로만 싸돌아치고 자식 새끼라고 키워봤자 가난한 집에서 왜 절 낳았냐고 원망이나 듣는 엄마 자리에 난 다시 돌아가려면 절대 안 한다. 줘도 안 해.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이거야. 그래도 어머님 이제 그이도 자리 잡았고 저도 돈에 쪼들리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 낳아서 키울 자신 있어요. 아이 누가 몰라서 그래? 그냥 너 인생 망가뜨릴 거란 뜻이었다. 아이 낳고 회사 다닌 게 쉬운 줄 아니? 나도 쟤 낳기 전엔 일했었어. 누구보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 가지자마자 회사에서 잘렸고 어떻게든 다른 일 해보려고 해도 애는 시도 때도 없이 다치고 아파서 결국 다 그만둬야 했어. 그게 자식이라는 짐이야, 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유독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시아버지로 인해 생긴 빚과 가난했던 과거 때문만이 아니더군요.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좌절하게 했던 것이 결혼과 육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며느리인 제게 투영했고 남편에겐 반대로 보상 심리가 작용한 듯 했죠. 하지만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 시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마음은 잘 알지만 저희가 낳아서 잘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도 육아도 게으르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임신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몹시 힘들었어요.
당시 입덧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바쁘게 일을 하니 제게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계류 유산으로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때 충격적이게도 시어머니는 힘들어하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낳지 말라고 몇 번을 경고했니? 애가 지쳐서 알아서 나가 떨어져 나간 거지. 곁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듣곤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애도 능력이 되어야 낳아서 키우는 거야. 겨우 이제야 자리 잡아서 살고 있으면서 무슨 욕심에 애까지 낳을 생각을 해? 우리가 뭐 엄마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자리 잡고도 남았어. 용돈도 수백씩 받아가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만 안 보냈어도 집 2채는 이미 사고도 남았을 거라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엄마 책임지면서 부양하는 것보다 훨씬 돈 덜 들었을 거고. 그러는 넌 대학 생활한다고 몇 년 동안 마누라 피나 빨아먹었으면서 이제야 사람 구실 좀 하는 걸로 생색 좀 그만 내라. 그리고 난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거야. 어디서 감히 언성을 높여, 버르장머리 없이. 그놈의 돈! 진짜 엄마라는 사람이 어쩜 이런 말을 해? 진짜 지치고 짜증나. 알아? 네 돈도 아니면서 짜증을 왜 내? 지금이야 겨우 사람 구실하는 주제. 엄마! 병실에서 언성 높여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소리 죽여 울었죠. 아이를 처음 임신하고 입덧을 할 때까진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막상 아이가 떠났다는 생각을 하니 그 공허함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동시에 아이를 낳고 싶다는 갈망이 더욱 커지더군요. 그래서 퇴원한 이후에도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첫 번째 임신과는 달리 그 이후에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유명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먹어봤고 난임 시술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말은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일을 줄이는 거였죠. 타고나기가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일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오로지 제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당연히 남편은 그 문제로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당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물론 그 누구보다 능력 있는 거 알지만 우리 회사에서도 결혼하고 임신 준비하는 여자들 눈치 엄청 주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 그럴 거 불보듯 뻔하잖아. 그냥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하차한 게 전부야. 그리고 그 정도란 안 잘리고. 알지. 근데 솔직히 걱정되는 건 회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야.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할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도 엄마 때문에 못하는 거 알잖아. 저도 그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죠. 혹시나 만약에 아이 생기면 나 정말 회사 그만둬도 되나? 그럼 나야 언제든 환영이지. 막말로 우리 엄마가 애 돌봐줄 것도 아니고.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당신 그만둬도 난 괜찮아. 당신이 나 뒷바라지 해준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고. 걱정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아이만 생각해.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 남편의 적극적인 응원 덕에 큰 걱정하지 않고 임신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이후에 제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상의 끝에 세 번째 임신을 했을 때 회사를 그만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상상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퇴직금도 있고 남편도 돈을 잘 벌었으니 이전처럼 용돈만 맞춰드리면 상관없었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신한 지 6개월이 다 되었을 때였죠. 돌연 남편이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한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에서 직원들이 날 따돌려. 업무에서도 계속 꼽주고
상사는 그게 다 내 탓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건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신은 안 당해봐서 몰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직장 내 따돌림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일단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해보는 건 어때? 다들 한통속인데 신고는 무슨 신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딱 꼬집어서 날 따돌린다는 증거를 찾기도 힘들단 말이야. 여보, 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정도 조언만 하면 끝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임신 난리를 치니까 나는 나 혼자 다 떠안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내가 힘들다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고. 정말 실망이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배는 불러오는데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 힘들어하더군요. 정확히는 두려워했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상의했어요. 남편의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용돈을 좀 줄이자는 말도 꺼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누누이 말했지. 그 녀석 제대로 안 잡으면 조만간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무능하고 멍청한 놈. 오죽했으면 대가리 커서 따돌림을 당해? 그리고 그까짓 일로 회사를 그만둬? 절대 그 꼴은 못 본다고 전해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어머님, 어머님만 조금 도와주시면 금방 이 일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절대 못해. 아이가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니? 아기 때는 빽빽 울면서 너 잠도 못 자게 할 거고 유치원 보내서 업무 복귀한다고 해도 아프고 다치고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고 다니는 게 엄마라는 자리야. 내가 너한테 저번에 말했잖아. 그러게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무능하고 끈기 없는 내 아들 하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따돌림 당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오죽하면 이럴까요?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 맘 같아선 둘 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도 더는 못 봐준다는 소리야. 그 녀석한테 내 말 똑바로 전해. 나 더는 설득할 생각 말고. 알겠니? 아무런 소득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커다란 종이박스를 들고 서 있더군요. 아직 정한 것도 없는데 회사를 덜컥 그만둬버린 거였죠. 여보, 어떻게 상의도 없이 아직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그만둬? 어차피 허락해 줄 거잖아. 그리고 당신 퇴직금 있으니까 그걸로 대충 무마하자고.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하지. 인수인계도 안 했어? 기분 더러운데 내가 후임 가르치게 생겼어? 사직서 던져버리고 바로 짐 챙겼지. 결국 그 일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생지옥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널 그동안 가만히 내버려둔 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상황이 바뀌었으니 나한테 예전처럼 대해주길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고. 알겠니? 네, 어머님. 앞으로는 우리 집안 살림, 너희 집안 살림 싹 다 하고 나한테 검사받아.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회사 일보단 집안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오랜 시간 자취하면서 요리도 제법 했고 청소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시킨 건 단순한 집안일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매일 제사를 지내는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즉, 오늘 김장을 하면 내일은 이불 빨래를, 그리고 다음 날엔 커튼을 바꿔 달고 세탁해야 했던 겁니다. 배는 점점 불러와서 거동하기도 힘든데 노동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가? 가봤자 좋은 소리 하나를 못 들을 텐데 하며 거절을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처럼 임신한 것 자체가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게 그냥 다 서러웠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은 부른 배 위로 뚝뚝 떨어졌죠. 그런데 이걸 본 시어머니는 또 구박을 하시더군요. 왜? 서럽니? 그게 임신이고 결혼 생활이야. 이제까지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 아들도 백수해, 너도 백수해. 앞으로 태어날 애만 불쌍하지. 울고 싶은 건 나야, 나. 사지욕심 멀쩡한 두 애들이 그깟 애 하나 낳겠다고 이 지랄을 떠니. 에휴,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남편 재취업, 아니 그것도 못 믿어오시면 제가 다시 일 시작할 때까지만이라도 좋게 봐주실 순 없으세요? 난 못한다. 여자들 임신했다고 편안하게 노는 꼴도 못 보겠고, 아들 단속 제대로 못한 것도 괘씸해서 그냥은 못 두겠어. 그러니 하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애 낳을 생각도 마. 기가 찼죠. 산딸이 2달 남짓 남은 제게 아직까지도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어머니가 왜 제게 그런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김장을 하겠다는 시어머님 때문에 아침부터 시댁에 있었습니다. 배추를 썰고 절이는 과정을 하다가 아랫배에서 엄청난 통증이 일어났죠. 어머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누구네 안 나와봤어? 지금 오는 진통은 가짜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일이나 해. 저는 시어머니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손등에도 핏기가 가실 정도였기에 제 상태를 거울로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금방 오겠다는 말만 하고 2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배를 잡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더군요. 너 설거지도 안 했어? 도대체 이 시간까지 뭐하고 있는 거야? 난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아파서. 됐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계속 그렇게 죽는 신용 할 거면 나가. 어머님 진짜 애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이참에 밖에서 애를 낳든 말든 알아서 해. 아이 하나 낳는 걸로 무슨 유세야. 이래서 다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뭐하니? 얼른 나가지 않고. 전 결국 그대로 쫓겨났고 그 추운 겨울날 아픈 배를 잡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겠다던 남편을 기다리다가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도로로 향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응급실이더군요. 제가 흐릿하게 눈을 뜨니 시어머니와 심각한 표정의 남편 얼굴이 보였고 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자궁이 약해서 적당히 굴리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더니 용케도 살아서 태어났으니 이제 어쩔 거야? 애새끼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지웠어야지. 몰라. 태어난 걸 어쩌라고. 키워야지. 언젠 징징거리면서 애가 없었으면 좋겠다더니 너 일자리는 구하긴 한 거야? 아직 못 구했어. 나도 좀 쉬는 거지. 안 사람 퇴직금 쓰면 되잖아. 뭐 여차하면 집도 팔면 되고. 엄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해? 왜? 뭐 애 태어나면 받던 용돈 끊어질까 봐? 그래. 그리고 쉬고 싶다고 한 건 너야.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하기 싫다고 때려치워? 그 핏줄 어디 안 가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지. 아유 한심해. 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따돌림 당했다고. 내가 널 몰라? 너 가장 길게 일했던 게 고작 1년 아니었니? 철새마냥 이 회사 들어갔다 퇴직금 한번 받지도 못하고 나온 게 몇 번이야? 먹자마자 똥 지리는 비둘기 새끼보다 참을성 없는 이 한심한 놈아. 비둘기고 뭐고 적어도 엄마보단 내가 나은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뭐 일 제대로 하긴 해봤어? 무슨 꿈을 나 때문에 포기했다고? 진짜 웃긴다. 나도 다 알아. 평생 아빠 그늘에서 있다가 아르바이트로 잠깐 청소 좀 한 게 전부면서 아빠한테 매번 돈돈거리면서 밖으로 돌려서 아빠가 사업하겠다고 나선 거잖아.
사업 아니면 엄마 씀씀이를 감당을 못해서 쫓겨나듯. 뭐야? 이놈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모르는 척 해준 걸 감사해. 쪽팔려서 이 사람한테도 입 다물었으니. 엄마야말로 게으른 거고 내가 누군가를 닮았다면 내가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닮았지. 안 그래? 막말로 엄마 나이에 일하는 분들 수두룩한데 이제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피 빨아먹었잖아. 내 자식 내가 키워서 피 빨아먹겠다는데 뭐? 너도 네 자식 피 빨아먹으면서 살아. 부모가 자식 키워준 값 받는 게 뭐 어때서? 배은망덕한 놈. 아휴 짜증나. 아니 다 백수인데 애새끼까지 태어나서 돈 잡아먹게 생겼잖아.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백수가 된 이후부터 강도 높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더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대화 맥락상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다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 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가락에 힘도 안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몸을 일으켜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휘어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손주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다신 어머님한테 용돈 안 드릴 겁니다.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새아가 다 들었으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다신 대접받을 생각도 마시고요. 그리고 당신도 아빠 될 자격 없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이 병실에서 당장 나가. 아이가 예정일보다 너무 빨리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응급수술로 진행된 출산이라 제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넘게 병원에서 신세를 져야 했죠.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서 저를 찾아와 사과하며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급기야 자신의 어머니와 절연까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난 엄마 이야기 그냥 듣고 흘린 거야. 정말 몰랐다고. 워낙 이상한 소리 많이 하니까. 당신도 그건 잘 알잖아. 거짓말하지 마. 앞뒤 정황 봤을 때 당신 알고 있었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내가 알고 있었다니 말이나 돼? 내 자식이야. 무엇보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근데 내가 그럴 사람이냐고. 엄마랑 내 대화 들었으면 싸우는 것도 들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응급수술까지 해서 애를 낳아서 정신없는 와중에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대꾸한 게 전부였다고. 난 내가 직접 들은 걸로 판단한 거야. 당신도 시어머니가 그런 짓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이제 당신이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여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사이는 좋았잖아. 더구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은 거지. 차라리 내가 엄마랑 아예 안 보고 살게. 그럼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나도 피해자야. 자식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잘 자랄 수나 있었겠냐고.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모든 게 시어머니의 탓이라는 남편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대화 내용만 보면 시어머니와 의논을 했다고 완전히 확신하긴 힘들었죠. 그저 대꾸를 했고 싸움으로 번진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랜 고민과 설득 끝에 남편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고요. 그렇게 저희 집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그때까지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요. 짜증은 늘어가고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성질을 냈습니다. 아이씨, 애 좀 어떻게 좀 해봐.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즘엔 애도 잘 안 봐주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취업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러고 나 자빠져 있는데 나라도 사람 구실해야지. 지금 말 다 했어? 애 보는 게 왜 나 자빠져 있는 건데? 그리고 당신 애 아빠야.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됐고. 애초에 당신이 유산 몇 번 하고 눈 돌아서 애 가지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거울 있으면 당신 지금 꼴을 봐. 그게 사람 꼴인지. 내 꼴이 뭐 어때서? 다 늘어진 티셔츠에 화장은 하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는 꼴이 우스워서 그래. 당신도 애 낳더니 완전 폭삭 늙었네. 이래서 여자들은 애 가지면 아줌마 소리 듣는 거지. 아기 키우면서 화장하는 여자가 어딨어? 에이, 그놈의 아기 소리 좀 그만해. 애 때문에 애 키우는데 아기 돌봐야 하는데. 이런 빌어먹을. 내가 이러니까 이 집구석에 더 있기가 싫은 거야. 내가 애 키우려고 결혼했어? 남편은 짜증을 한참 내더니 결국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우라가 치밀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남편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오히려 시끄럽다고 소리만 지르며 돕지 않는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풀어준 게 문제였을까요? 남편이 어느 날은 이러더군요. 우리 이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 이제 나도 지쳤고 좀 쉬고 싶거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할 땐 어머님이랑 절연까지 하면서 날 잡더니 이제 와서?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나도 후회스럽다. 그때 당신이 헤어지자고 할 때 입 닥치고 있을걸. 하루에 12번도 땅을 치고 후회해. 근데 뭐 어쩌겠어. 그리고 나 아이 별로 안 좋아해. 여보! 그때 남편은 제 앞에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남편의 뺨을 후려쳤죠. 한 여자와 다정히 안고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 미쳤니? 지금 이걸 나 보라고 주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새벽에 들어와도 외박을 해도 의심자체를 안 하는데. 난 솔직히 당신이 눈치채고 떨어져 나가줄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통 알아먹질 못하더라고. 애 낳으면서 눈치가 같이 빠져나간 모양이지?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깠어. 왜? 지금 너 불륜 저질렀다고 이혼해달란 거야? 나 이 사람 사랑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람 같아서 좋아. 됐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언젠 이혼 못해서 빽빽거리더니. 왜?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막상 무섭나 봐? 아니, 뭐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한테 기생해서 살아갈 생각하는 건가? 여자들은 원래 그래? 미친놈. 너 정말 돌았구나. 넌 어차피 유책 배우자야. 내가 이혼 못한다고 하면 그 여자랑은 영영 혼인신고 못하는 거라는 뜻이지. 당신 마지막 사람이 평생 불륜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고. 이해했니? 멍청한 건 약도 없다더니. 남편은 제 말에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들이밀며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당연히 이혼 도장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이내 변호사랑 상의해보겠다고 하며 쿵쿵 소리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변호사를 만나고 왔는지 제게 이혼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 철저하게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남편이 데리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절연했던 시어머니였죠. 내가 아들한테 다 듣고 왔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이혼 안 한다고 버틸 거니? 어머님이 상관하실 문제 아니세요. 버텨봤자 네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같이 똥바닥에서 뒹구는 짓이야. 너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봤자 너만 다친다는 거 몰라? 네, 모르겠고요. 전 똥칠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자리도 없이 애 낳고 주저앉더니 자존심도 내팽개 친 거야? 나라면 더러워서라도 헤어지고 말지 너처럼은 안 하겠다. 그리고 너도 그리 당당할 건 없지 않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불륜이라도 저질렀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그 전에 넌 한 번 다녀왔잖아. 다른 남자랑 결혼식까지 하고 뻔뻔하게 초혼인 내 아들 꼬였으면 내 아들이 이런 맘 가지는 거 이해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오죽했음 이래? 애 낳고 나서는 몸 퍼져가지고 축 늘어진 얼굴하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정이 안 떨어져 나가? 전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이혼시키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죠.
제가 아이 낳고 취업은 바로 못했지만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모아둔 돈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도 이혼을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만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확실했죠. 어머님,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 부자인가요? 시어머니는 눈에 보일 정도로 당황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도 해? 아니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저 오래 무게 달아보고 언제나 더 무거운 걸 택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따져보니까 그 여자가 저보다 더 돈을 많이 줄 것 같은가 봐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곁에 있던 남편이 나섰죠. 그래, 당신이랑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잘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 만났잖아.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 나온 당신도 나 골랐던 거 잊었어? 근데 지금 난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단해졌지. 그만두긴 했어도 좋은 회사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대학도 나왔으니까 눈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다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양심도 없니? 난 그런 거 진작에 가져다 버렸어. 그러니까 당신도 나 좀 버려주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잡지 말란 뜻이야. 시어머니는 곁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까지 했죠. 변호사님이 그러더라. 결혼 생활을 꽤 길게 지속했으니 나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당신만 이혼해준다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할게. 어때?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엄마 가만히 좀 있어.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져야 아이 문제로 또 안 엮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다 포기하고 양육비도 이걸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무렵에 저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번도 더 마음이 오락가락했고요. 어떤 날은 그냥 다 포기하자, 그 여자랑 지지고 볶고 살든 말든 신경 끄자 하며 이혼을 하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늙어 죽어도 저 인간들이 잘 사는 꼴은 못 본다는 마음이 들곤 했었죠. 그러다가 그 여자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심부름센터에 조사를 맡겼죠.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부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혼만 5번 한 기록이 있고 아이도 2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긴 했지만 집은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었고 심지어 월세였죠. 가끔 세금 문제로 월세를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좀 더 물어봤는데 직원분이 그러더군요. 세금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기 오피스텔 집주인 할머니한테 물었더니 2017년부터 살았는데 월세도 계속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인지 뭔지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난동도 부리고 해서 6월 달에는 한번 쫓아내려고도 했다나? 직업도 없다고 하고요. 근데 왜 저희 남편은 이 여자가 부자라고 하는 건지, 혹시 유산이라든가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여자 결혼 사기꾼인 것 같아요. 사기꾼이요? 네, 그 돈 좀 있는데 멍청한 남자 꼬여서 적당히 돈 빼돌리고 이혼하는? 보통 이런 사람이 사업한다 그러죠. 학력, 가족관계까지 싹 다 숨기고 결혼으로 돈 버는 사람이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돈 밝히는 시어머니,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난 듯 똑같은 남편, 거기에 결혼 사기꾼까지, 그들을 완벽한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지옥이고 진짜 복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척 제게 유리한 조건은 다 가지고 왔어요. 상간녀 소송 꼭 해야 해? 그 사람 체면이 있는데. 그럼 안 할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돈이라도 줘. 그럼 내가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접을게. 당신 재산 분할도 이렇게나 다 가져가는데 그것까지 받아가야겠어? 돈을 왜 이렇게 밝혀?
이 집에서 살다 보니 나도 그렇게 됐네. 왜? 이혼하지 말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사정 알잖아. 당장은 돈이 없다는 것도. 어머님 돈 있잖아. 내가 그간 드린 용돈만 합해도 이 정도는 가벼울 텐데. 우리 엄마가 잘도 꺼내놓겠다. 부자 며느리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감수 안 하시겠다? 그럼 나도 이혼 못 해주고. 난 사실 이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이건 없던 걸로 하자.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다급하게 말했죠. 알았어. 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말은 해보고. 모자라면 대출이라도 받아줄게. 결국 저는 돈을 엄청 뜯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받은 돈의 일부를 토해내야 했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정신승리는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 너 같은 며느린 진즉에 치워야지. 그깟 돈은 새 며느리 오면 받으면 그만이니 나도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줬던 거 뺏는 너 같은 며느리? 이제 줘도 안 가져? 그래, 엄마.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살지만 생각하자고. 이제 1년에 여행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다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나도 일하지 말고 집에서 놀래. 아니면 원하는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 하더라. 우리 인생 완전히 폈어. 두 사람이 좋아하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하고 아이를 돌보며 살았죠.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 걸 기다리며 나름 즐겁게 보냈네요. 결혼했다는 소식 이후에 얼마간 잠잠한 것 같아서 관심을 껐는데 몇 달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짓골을 하고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이 아직도 아빠인 것처럼 유모차에 있는 제 아이 손을 잡고는 그러더군요. 아빠야, 아빠 기억해?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는 지금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양육권 포기한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미쳤니? 하며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우리 좀 받아줄 수 없을까? 사정이 있어서 그래. 사실 나 이혼했어.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우리 아이 생각도 많이 났고. 나 다시 좀 받아줄 순 없어?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 역시도 코를 훌쩍거리며 말했죠. 아가, 내가 그때 생각이 너무 짧았어. 너처럼 좋은 며느리가 없는데 이 녀석이 철이 없어서 조강지쳐 버린 걸 감싸기만 했네. 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마. 그냥 돌아와만 줘. 용돈도 바라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손주도 봐줄게. 혼자서 힘들잖아.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배를 잡고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결혼한 그 사기꾼에게 털리고 집도 없이 떠돌았던 모양인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제가 그리워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서 절 보고 있었지만 너무 웃겨서 까무러칠 것 같았죠. 그리고 찔끔 나온 눈물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제 기분을 좀 이해하시겠네요. 저도 딱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때요? 어머님? 그런 여자 만나서 며느리 삼으니까 좋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님처럼 그리고 어머님 아들처럼 돈 밝히는 여자가 며느리 또 아내로 들어왔는데 꼭 집신이 짝을 만난 것처럼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혼해드린 건데. 왜요? 조금 더 뜯겨보시지 그랬어요. 너 혹시 그 애가 어떤 애인지 알고 있었어? 알고도 이혼을 한 거였다고?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곱게 이혼해드린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남편의 얼굴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돈에 눈 멀어서 조강지쳐도 버리고 애도 버린 당신한테 내가 그걸 왜 말하니? 우리가 그 여자 때문에 대출받고 사채빚까지 시달렸다고 알아? 우리 엄마 살던 집까지 넘어간 상황이었어. 이거 명백한 사기야. 당신도 그 여자랑 한패라고 알아? 어디 한번 신고해봐. 보고도 못 본 척한 것도 죄가 된다면 내가 달게 받을 테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저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았고 주먹으로 배를 한 대 때렸죠. 그리고 저를 붙잡으려는 남편의 코에도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기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저를 사람들이 보호해주기 시작했죠. 남편도 코피를 흘리며 씩씩거리며 접근도 못했고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애 낳으면 돈 못 벌어올까봐 유산대라고 중노동시킨 당신 같은 시어머니? 직장 다니기 싫다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취집하려고 조강지쳐버린 남편? 쪽팔린 줄 알고 살아. 나라면 당신들처럼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짓도 못했어. 제가 큰 소리로 말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더군요. 얼마 안 가서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가긴 했는데 그 뒤에도 몇 번이 나왔습니다. 제게 울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들을 안 받아줬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기꾼과 짜고 이혼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는 식이었죠. 그래서 바로 최근에 접근금지 명령과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오해를 했던 분들에게도 앞으로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테고요. 실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자세히 안 하면 충분히 오해를 살 법한 내용이 있어서 곤란했었거든요. 아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던 그들은 좁고 낡은 집에서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있겠죠. 물론 저는 그들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 2막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모두 고맙고 다들 행복하세요.